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기가 되는 독서라는 책입니다. 공병호 박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미래의 창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18년 7월에 나왔습니다. 221쪽입니다. 이 책은 다독가이자 다작가라 불리실 만큼 책도 많이 쓰신, 그리고 최근에는 공병호 TV로 진정한 정치 시사 유튜버가 되신 공병호 박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박사님은 소비 주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독서 습관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비즈니스맨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것은 독서를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이신 공병호 박사님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공병호 박사님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라이스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경제 관련 연구위원 활동도 하셨고 인티즌 코아 정보 시스템의 대표이사로도 일하셨었네요. 현재는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시면서 다양한 저술 활동과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기에 평소에도 저는 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사님이 책을 너무 다작으로 비슷비슷하게 낸다는 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걸 넘어서는 추진력과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왕성한 활동력은 정말로 이분이 일을 사랑하시고 공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정말 인생을 살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공병호 박사님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박사님처럼 책을 많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매번 그에 대한 박사님의 대답은 작은 습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나처럼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를 시간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5분만 있더라도 틈틈이 책 읽기를 가까이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공병호 박사님이 소개하신 책들은 대부분이 작은 손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공항과 열차의 대합실에서 또는 지하철이나 비행기 안에서 틈틈이 읽으셨던 책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의 시야와 안목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나의 뇌를 지식으로 자극시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책을 읽고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은 정말로 나 자신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상은 반복적인 일들로 채워지는 정말 루틴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칫하면 지루하고 기계적이어서 무료한 인생으로 느껴지기가 쉽죠. 이러한 우리네 삶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저자들이 만들어내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가 경험했던 인생의 정수와 만나는 것이기도 하며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자극이 되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책을 자주 읽는다면 읽으면 읽을수록 일상을 더 새롭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처럼 유튜브라는 좋은 영상 플랫폼도 있고 꼭 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나 자신을 재료로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책 읽는 것을 의도적으로라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박사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책의 가치가 더욱더 거센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유튜브와 같이 영상물이 대세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욱 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가는 길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자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책과 영상물의 사이에는 각각의 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가치와 재미, 투자와 소비, 묵직함과 가벼움, 성찰과 찰나로 표현할 수가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책과 책 읽기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1. 혁신.
지금 혹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비즈니스 조기 경보.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위기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아서 닥친 다음에야 허둥지둥 처리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회 차원만이 아니라 조직이나 개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조기 경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은 드문데요.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이윤성님의 경쟁정보가 울려주는 비즈니스 조기 경보라는 책은 위험의 조기 경보를 빠르게 파악해서 이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다룬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경쟁정보란 경쟁사에 관한 정보가 아닌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다시 말해 경쟁 우위의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쟁정보 활동이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쟁정보는 조기 경보를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조기경보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업계에서 큰 성과를 낸 사례로 기네스 맥주, 비자카드 등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경보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위기를 맞은 사례로는 코닥과 한국의 조선업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학술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조기경보와 기업의 위험관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만한 책으로 공병호 박사님이 추천을 하십니다. 고객 만족과 고객 집착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마존 웨이. 미국 유통업계는 현재로서는 아마존이 부동의 1위입니다. 그야말로 매우 희귀하면서도 괴물 같은 존재감의 회사로 계속해서 변모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존 로스만의 아마존 웨이는 전직 아마존 임원이었던 저자의 눈으로 바라본 아마존의 성공 포인트를 핵심만 모아서 정리한 책입니다. 특히 아마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경영 원칙 14가지를 배울 수가 있으며 혁신 기업인 아마존의 노하우를 사례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려 노력하며 혁신을 넘어 자기 파괴라고 부를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아마존이 혁신에 목을 매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실천하고 있는 혁신은 크게 14개로 구분되는데 가볍게 문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객에 집착하라, 결과의 주인의식을 가져라, 발명하고 단순화하라, 리더는 대부분 옳다, 항상 묻고 호기심을 가져라, 최고 인재만을 채용하고 육성하라,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라, 크게 생각하라,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 금검절약을 하라, 타인의 신뢰를 얻어라, 깊게 파고들어라, 소신을 갖고 반대하거나 받아들여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 아마존 정도 되는 세계적인 기업이라면 비용 지출을 대하는 태도가 작은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마존은 오히려 비용에 매우 민감하며 근검절약 문화를 매우 중요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철학과 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며 아마존 출신의 내부자만이 쓸 수 있는 책이라 더욱더 유용하다고 공 박사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철학이 있는 경영자가 들려주는 인생 바이블,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사업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의 책 중에 가장 최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왜 사업하는가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평생 동안 올바른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해온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의 여정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이죠. 소위 말해 경영과 인생의 바이블이라 할 만합니다. 이 책은 무려 20년 전에 출간된 책이나 현재에도 그 지혜가 통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묵직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뜻이 바르고 확고하다면 사업이든 인생이든 누구나 제로에서도 무한대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한 가즈오 회장의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영역에서 왜 이 일을 처음에 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올바른 것인지 등을 자문해보고 명백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누구든 현재 수준에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세라 그룹을 운영하면서 발휘되었던 경영의 노하우나 초심을 유지하는 방법 등 어느 페이지부터 읽어도 그 지혜가 잘 와닿는 이 책은 문장들도 정말 명문장이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성, 인생관, 철학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떳떳한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성공은 결코 지속될 수 없는 법이다. 어떤 방향에서 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고매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있는 힘을 다해도 주위 사람들의 협력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단순한 원리로 자신만의 새로운 경영의 영역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지금의 시대에 지혜와 용기 및 위로를 구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만한 책이라 공병호 박사님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파트 2 미래. 인간의 최고 전성기는 이제 지난 것인가? 경제의 특이점이 온다. 이 책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는 기술의 속도를 반영한 책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 저자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책이죠. 저자는 기계의 등장으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여기에 AI가 함께하는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자동화가 진행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조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혁신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제리 카플라는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책에서 인공지능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컴퓨터는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설 곳을 잃어갈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앤디 홀데이는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며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데이비드 오터 MIT 경제학 교수는 왜 일자리가 여전히 이렇게 많을까라는 논문에서 기계에 비해 인간은 의사소통, 융통성, 적응성 같은 이른바 인간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기계에 비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모두 다루면서 이 책의 저자인 케일럼 체이스는 경제의 특이점이 온다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진보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인식, 미래 전망을 모두 잘 버무려 설명하면서 균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읽어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숨을 돌릴 수 있을 때 관리해야 한다. 한국이 소멸한다. 이 책은 전향수 작가의 한국이 소멸한다라는 책을 소개한 부분으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한국의 인구 추세를 꼼꼼하게 전망하고 있는 책입니다.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를 한국이 지속한다면 저자는 우리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할 수 있을 타이밍에 관리를 해야 되며 일본 사회를 주목해서 참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이후 도쿄 등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노년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일부 지역의 전입 초과 절대 다수는 65세 인구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이유는 주로 질병의 치료 때문이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최근 강남 3구 및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 노년 인구의 초과 전입자 추세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일본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부분의 대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사례를 잘 참고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야 될 것이 아닌 이제는 당면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되며 취업난도 개선되어야 되고 주거난도 해소해야 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야만 합니다. 뻔히 인구 문제와 그에 따르는 여러 부가적인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서 예상 가능한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저자는 엄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규모의 버블 붕괴, 이후에 오는 기회와 고통, 2019년 부의 대절벽. 이 책은 인구 구조와 소비 흐름을 중심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해리 덴트의 책으로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경제버블은 그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알아채기가 힘든 법입니다. 버블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버블은 역사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며 일어나 왔습니다. 저자가 즐겨 사용하는 80년 사계절 경제주기에 의하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마땅히 대공황에 필적할 정도의 큰 버블 붕괴로 이어졌어야 했습니다만 각국의 중앙정부는 193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를 떠올리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 10조 달러 이상의 돈을 찍어내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죠. 이렇게 많이 찍어낸 돈은 저자의 표현으론 잠시 위기를 연기시킨 것으로 우리 곁에는 여전히 그 위기가 머물고 있으며 이것은 버블의 형태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버블의 붕괴는 너무도 괴롭고 힘든 시기이지만 순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버블이 붕괴되는 동안 방만함으로 얼룩졌던 경제는 깨끗이 청소가 되고 새롭게 정비가 되는 것이죠.
저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마땅히 붕괴되었어야 할 버블이 각국 정부의 무지막지한 화폐 발행을 통해 경비기 부양책을 일으켰고 그것이 더 버블을 키워놓은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버블 붕괴는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며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형편없이 떨어진 각종 자산을 사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되므로 버블 붕괴는 수많은 패자들을 낳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살떨리는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버블 붕괴의 본격적인 조짐은 각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그 조짐이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 시점이 버블 붕괴의 그 시점이 언젠가이냐는 것인데 이러한 책은 독자 스스로 자신만의 통찰을 만들어보는 작업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서 이 책은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리더십 갑질의 원인은 배려 없음 태도의 품격 로잔 토마스의 태도의 품격은 부제로는 비즈니스 에티켓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22년간 인류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해서 강의를 해온 컨설턴트입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맨을 상대로 쓰여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품격 있는 태도를 다루며 멋진 자신을 만들기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라 볼 수가 있겠죠. 예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저자는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에서 예의가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의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너, 식사 예절, 회의 예절, SNS 예절, 이메일 예절 등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사업을 하면서 혹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다 멋지게 더 사력 있게 예의를 지키려는 사람을 위한 책으로 공병호 박사님은 이러한 책이야말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정말 필수적인 기본서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유가 중요한가, 조화가 중요한가, 생각의 지도. 생각의 지도는 서양인과 아시아인의 생각과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룬 책으로 출간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차이를 이야기한 책 중에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동양의 더불어 사는 삶과 서양의 홀로 사는 삶, 전체를 중시하는 동양과 부분을 바라보는 서양, 경험을 중시하는 동양과 비교 및 논리를 중시하는 서양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동서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동양과 서양의 사고를 독자로 하여금 이해시킴으로써 더 성숙한 세계인으로 성장하고 나와 다른 문명의 상대방과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움을 주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4 1과 3 신발 정리하는 일에도 최고가 되겠다는 결심,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 이와타 마스오의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는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과 쉽게 그만두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과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명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며 모든 페이지에 밑줄을 그을 만하다고 공 박사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먼저 저자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언급해 준 다음 끝에는 누구든지 공감할 만한 명언을 멋지게 배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신발을 정리하고 지키는 일이 주어졌다면 그 일로 나라 전체에서 최고가 되어봐라. 그러면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일본 한큐 도우그룹 창업자인 고바야시 이치조의 말이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좋은 명언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돈이나 재물은 나라의 보물이 아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밝게 빛나는 사람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의 보물이다. 이 명언은 일본 천태종을 창시한 사이초라는 인물의 말이고요. 이런 명문장으로 가득 찬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는 자기계발서라 꾸준히 스스로를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으로 만들려는 분들에게 적극 권하는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마지막 행동이 가장 오래 기억된다. 언제 할 것인가? 세계적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의 언제 할 것인가라는 이 책은 타이밍의 과학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타이밍의 중요성을 잘 언급해준 책이라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인식 능력은 하루의 시간 속에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누구나 경험적으로 어느 시간대가 자신이 더 예민하고 두뇌 회전이 빠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타이밍으로 이 시간대를 활용을 잘해야지만 인생을 성공이라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일을 오랜 시간 하다 보면 타성에 빠져 집중력을 잃기 마련인데요. 일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효과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 경계를 잘 엄수하고 새 출발 효과를 잘 이용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 출발 효과란 평범하게 수행되는 일상의 모든 일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리고 휴식과 결부지어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고객을 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손님은 항상 마지막 행동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마지막 타이밍을 노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당에서 계산할 때 손님에게 달콤하고 맛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권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독서를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독서 고수인 공병호 박사님이 읽으셨던 수많은 책 중에 스스로 본인에게 무기가 되었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무기가 될 만한 좋은 책들을 추천해준 어찌 보면 무기 추천집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 지치고 힘들 때면 저는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서법에 관한 책을 보거나 이 책과 같이 독서 고수가 이 책은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하는 식으로 추천해주는 추천집을 읽습니다. 그럼 또 독서에 대한 힘이 생기고 의욕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도 이 책에 대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독서에 대한 불을 다시금 지피시라고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